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제 인생의 빨간 실로 엮여 있었던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버리고 사랑하는 두 자녀와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이 인연을 끊어버리기 전까진 수도 없는 고민을 했는데 막상 다 끊어버리고 나니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인연의 실을 끊어버릴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아픈 경험을 하면서도 속이 시원했던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낱낱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제 유년 시절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저는 유년 시절을 정말 너무나 혹독하고 아프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건 오로지 다 가정환경 때문이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소아마비로 한쪽 발을 절뚝거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로 인해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당하고 따돌림도 받았었죠. 근데 저는 그런 어머니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의 장애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할 게 아니라고 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다리만 불편하셨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거의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창피할 리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를 친구들이 정말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제 나이를 보면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이들이 짓궂고 못됐었는지. 그때 당시 제 친구들은 저보고 늘 이렇게 놀렸어요. 야, 너도 다리 절어봐. 너도 흔들흔들 걸어봐. 니네 엄마처럼 걸어보라고. 이렇게 놀릴 때면 저는 그 아이들을 다 혼내주었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한 대 때리면 저는 두 대를 때리고 우리 엄마를 욕하면 저도 똑같이 걔네 부모님 욕을 해줬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 번씩 제가 하교를 할 때면 데리러 와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교문으로 나가는 길에 충격적인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남자애들이 우리 어머니가 교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뒤에서 확 밀어버린 거였죠. 순식간에 밀쳐진 어머니는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러지면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얼굴이 크게 까지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보고 뒤에서 밀친 남자애들은 넘어진 모습이 웃기다고 웃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꼭지 안 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성의 끈이 탁 끊어지는 게 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달려가서는 엄청나게 때려버렸습니다. 물론 여러 명을 다 때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 엄마를 밀어버린 한 놈만 집중해서 때렸죠. 제가 막 달려들어 그 애를 밑에 깔아버리고 때려버리니까 저희 엄마는 물론이고 주변의 어른들이 막 말리더군요. 결국 저는 어른들에 의해 제지가 되었고 크게 저희 엄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그 뒤로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를 밀어버린 애도 부모님이 모두 소환되어 혼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부모님이 다 와서 대면하는 자리에서 정말 고맙게도 우리 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내 딸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지금 내 아내 얼굴을 좀 보세요. 자기 엄마한테 해코지라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아들이, 아니, 당신 애들이 직접 코가 깨져 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예? 난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우리 애가 그쪽에 때린 거 누가 봐도 정당방이야. 이 여자의 손이 매우면 얼마나 맵다고. 그쪽 아들 보쇼. 지금 상처 하나 있나? 난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때린 아이와 저희 어머니의 상처 차이는 훨씬 차이가 컸습니다. 누가 봐도 그쪽이 불리한 입장이었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집안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설설 기면서 나오는 게 참 우스웠죠.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 치료비와 정신적인 배상까지 다 받아내셨어요. 물론 저도 그 아이를 때린 건 잘못이었기에 학교 차원에서 교내 봉사활동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유년 시절이었어요.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엄마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당시 생선장수를 하고 계셨는데 생선장수 자식이란 이유로 참 별꼴을 다 겪었죠. 근데 더 끔찍하고 싫었던 건 바로 오빠라는 인간이었어요. 이 인간은 정말 엄청난 사고뭉치였습니다. 오빠는 부모님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밖에서는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죠. 이 불우한 가정 환경이 너무도 끔찍하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고치고 다니는 건 다 부모가 못나서 그런 탓이라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까지 해대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고등학교 자퇴까지 하고는 끝까지 방황을 하더라고요. 이 인간 때문에 눈물 흘린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전 나 자신과 우리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기에 악바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래도 오빠가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밖으로 나돌게 되면서 오히려 얼굴을 안 보게 되니까 부모님도 저도 나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틈틈이 사업한답시고 돈 달라고 손벌리로 아버지께 오긴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던 아버지 덕에 몇 번 거절당한 이후론 거의 찾아오지도 않았죠. 그렇게 어찌저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숨쉴 구멍을 찾아내며 살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서울로 대학교를 오게 되면서 졸업까지 한 뒤에 그대로 서울에서 머무르며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취직하고 나서는 직장 선배가 소개팅을 시켜주었고 그 소개팅 상대가 바로 남편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외제차 딜러를 하고 있었는데 꽤나 영업왕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라 연봉이 2억이나 되었었어요. 또 성격은 영업하는 사람답게 시원시원하고 털털하더라고요. 거기에 매력을 느껴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죠. 시부는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자존심이나 자기 프라이드가 엄청 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모습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걸 남편은 빼다 박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시부는 우리 부부한테 딱히 간섭은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시모가 간섭을 정말 많이 했죠. 자기 남편도 그렇고 자기 자식들이 다 잘 나가니까 의기양양한 게 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시모가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어이없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연봉이었고 남편은 억대 연봉이었기 때문에 제 연봉이 남편 연봉보다 적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시모는 평소에 그것 가지고 엄청 트집을 잡아댔었죠. 근데 급기한 집으로 갑자기 찾아와서는 냉장고를 뒤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얘, 여기 좀 와봐라. 이거 웬 한우냐? 너 내 아들 돈 이렇게 막 써먹니? 어? 누가 내 아들 돈으로 한우 사 먹고 그러래? 기가 찼습니다. 집에 멋대로 찾아온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냉장고를 뒤지더니 하는 소리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반박을 했죠. 어머님, 그거 제가 먹는 거 아니고 남편이 먹은 거예요. 집에 한우 좀 사놓으라고 해서 사놓은 것뿐이에요. 남편이 같이 살아보니까 입이 웬만큼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집에다가 툭불 한우 좀 사다 놓으라길래 그래서 사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생활비도 안 줘서 제 돈으로 샀고요. 제가 똑 부러지게 말했더니 그제서야 시모가 흐뭇거리면서 멋쩍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태세 전환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럼 부위별로 좀 사놓을 것이지 원. 그 센스하고는 내 아들은 부채살 좋아해 부채살. 등심이 뭐니 촌스럽게. 누가 소고기를 등심만 먹는다고. 에휴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째.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이런 촌스런 애랑 사니 뭘 제대로 얻어먹겠니? 시모는 끝까지 핀잔을 주길래 따끔하게 말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아들 보고 밥 얻어먹고 싶으면 월급 받으면 받는 대로 지 명품 치장하고 여기저기 투자만 할 게 아니라 집구석에 돈 10원이라도 좀 달라고 해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돈도 하나 안 들여다 주고
집안일도 싹 입 닫고 안 하는 인간이니까요. 저는 남편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제가 제 돈으로 밥까지 제대로 차려줘야 하나요? 제가 따끔하게 말하니까 시모도 별소리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정말이지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집안일을 등한시하더니 나중엔 완전히 집안일에도 손을 떼고 자기는 재산 모으는데 돈을 다 써야 하니까 집의 생활비는 다 제 돈으로만 충당하라고 하던 거 있죠. 남편은 처음 결혼 생활한 지 3년까진 그래도 생활비를 조금씩 줬었어요. 물론 많이 주는 건 아니었지만 나중엔 아예 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 왜 안 주냐고 물었더니 저렇게 말한 거죠. 정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남편 돈으로 돈을 모으게 되면 그게 또 우리 부부 재산이 되는 거니까 그것까진 이해하려고 했죠. 근데 남편은 점점 더 변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자기가 돈 좀 버는 것에 대해 생색을 너무 내기 시작했고 아주 의기양양해져서는 자기가 무슨 재벌이라도 된 듯 마냥 행동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뭐 저나 우리 애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러려니 했죠. 근데 거기에서 점점 도를 넘어가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죄 없는 부모님까지 욕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루는 애들까지 싹 다 재우고서 씻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먼저 잘 준비가 끝난 남편이 갑자기 뻘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보, 참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인어른 장모님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셔? 처가만 가면 아주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해서 가고 싶지가 않다니까. 사위나 사돈 체면이 있는데 이제 생선 장수 그만하시고 다른 일 좀 하시라고 해. 그리고 가끔 서울 올라오실 때 그 15년 넘은 차는 좀 그만 끌고 오시라고 하고. 솔직히 그거 우리 집 앞에 세워져 있는 거 창피해. 명색이 사돈이 고위공무원 하셨고 사위가 억대 연봉 능력자면 체면 살려줄 생각도 하셔야지. 참, 내가 요즘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데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실까?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갑자기 자다 말고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어디 머리에 총 맞았니? 갑자기 우리 부모님은 왜 들먹거려? 당신은 자기 처가 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 우리 아버지 그 생선 장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남매 먹여 살리고 어머니 뒷바라지 하신 분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그 차가 우리 부모님 차라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렇게 그 차가 창피하면 돈 잘 벌고 차도 파는 사이가 한 대 사주지 그랬니? 저는 괜히 화를 돋구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고 정말이지 너무나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도 남편은 우리 친정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말들을 종종 내뱉었고 그때마다 우리 부부는 엄청나게 싸워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점점 서운함이 쌓이고 있던 중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너무나 분노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오빠라는 놈이 정말 파렴치한 짓을 했거든요. 오빠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번엔 사업을 한답시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저희 친정아버지한테까지 돈을 달라고 그렇게 졸라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오빠가 사고 쳐서 들어간 돈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죠. 맨날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는 꼴을 보면서 온 가족이 얼마나 골치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성실하게 잘하면 모르겠는데 오빠는 매번 식당을 차리거나 임대 사업을 하거나 무슨 각종 사업을 다 벌려놓기만 하고 1년, 길어야 2년 정도 하다가 힘들다, 자신에게 안 맞다, 돈이 안 된다라는 핑계들을 대며 다 그만두기 일쑤였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빚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이지 언제쯤이면 철들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한 채로 지내던 오빠는 벼랑간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공부에 뜻이 없다며 고등학교까지 자퇴를 했던 오빠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겠다고 나서니 부모님은 정말 대환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빠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떡하니 합격을 했죠. 그 뒤로는 부동산 업자로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듯 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제야 정신 차리며 산다면서 자기를 기특하게 보고 있는 부모님 뒤통수를 쳐도 정말 제대로 후려친 불효를 저질러 버린 거였습니다. 한참 부동산 업자로 일한답시고 설치고 다니던 오빠라는 놈은 친정 아버지에게 가서는 벼랑간 투자를 하라고 종용을 한 듯 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진 오빠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으셨습니다. 오빠가 들이미는 계약서라든지 등기 문서들을 죄다 확인을 하고 실제 그 건물에까지 가봤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주변에서도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하니 아버지도 그간 너무나 고생 많이 했던 그 세월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하셨던 거죠. 그 돈이 무려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하루빨리 생선 장수에서 은퇴해 제 친정 어머니랑 노후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며 악착같이 모으셨던 돈이었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오빠가 꼬드겨 투자를 하게끔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모든 게 다 사기였던 거였죠. 오빠가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던 건물, 계약서, 등기 등등 모든 서류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서류들이었어요. 워낙에 철저하게 만들어놔서 그 누구도 그게 가짜 문서라는 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이 인간이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이딴 짓을 벌였냐면 아버지와는 가족관계라 돈을 사기쳐 뺏어도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짓을 저질렀던 거였죠. 그 치밀한 사기로 인해 한순간에 아버지는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비통함에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무엇보다 당장 살고 있는 집까지도 내놔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비통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에게 현재 친정 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으로 담보대출까지 받게끔 해서 투자금을 만들게끔 했었기에 돈이 다 날아가 버린 이상 친정 부모님은 그 집을 팔아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진짜로 그 인간은 완전히 자기 부모님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버린 파렴치한 불효자 놈이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나 그 인간이 믿고 이 모든 상황이 화가 났어요. 왜 아버진 그딴 놈에게 사기를 당해도 이렇게 혹독하게 당했는지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마음까지 다 올라왔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일단은 얼른 집부터 해결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친정 부모님 집에 대해 상의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께 새로운 집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의 덕이 훨씬 크긴 했지만 저도 같이 돈을 버는 입장에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은 상황이었기에 그 시골의 친정 부모님이 사실 만한 적당한 아파트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죠. 여보, 우리 부모님 평생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그쪽에 아파트 하나 해드리면 안 될까? 시골이라 집값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라 우리 충분히 해드릴 수 있잖아.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 반응이 정말 서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무슨 아파트를 해드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형님한테 떡하니 돈 다 갖다 바치래? 왜 사공 그쪽에서 치고 수습은 우리가 다 해줘야 하는데? 하여간에 그냥 하시던 일이나 성실히 하실 것이지 왜 딴 맘을 드시길. 절대 안 돼. 뭐 아파트 하나 사는데 껌값으로 사냐? 시골 아파트여도 돈이 얼만데 절대 안 돼. 여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버지가 그동안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그리고 우리 형편이 그 정도 해드릴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좀 해드리면 안 돼? 아, 절대 안 된다고. 그 돈이 뭐 다 당신 돈으로 모였어? 내 돈이잖아, 내 돈. 아, 절대로 안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냥 그 근처에 월세나 알아보시라고 해. 그 보증금은 내가 댈 테니까. 당신이 그 돈 모으는 동안 솔직히 한 게 뭐가 있어? 돈만 모았지. 이 집안이 살림살이 할 돈을 넣어줘봤어? 아니면
애들을 당신이 보기로 했어. 집안일을 도와줘봤어. 맨날 그놈의 일한답시고 밖으로만 나돌았잖아. 당신이 돈 더 번다고 유세 떨었던 거 말고 이 집안에 산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생활비도 내 월급으로 다 쓰고 자기 돈 쓰라는 데는 죄다 자기 차량 명품으로 치장하는 데만 썼으면서 애들 옷이라도 하나 사줬으면 말을 안 해. 그러면서 뭐? 다 당신 돈으로 재산을 모아? 내가 내 월급이라도 다 탕진 안 했으면 그 돈이 어디 모아졌을 것 같아? 어쩌라고? 그래서 네가 그 재산에 돈 보탠 게 몇 할이나 되는데 잔소리 말고 월세로 알아봐라. 나 지금 많이 봐주는 거다. 네가 그 생활비를 안 댔어도 내 월급 하나로 충분히 살아. 그렇게 억울하면 네가 나가서 나보다 더 많이 벌어오던가. 그럼 내가 애 보고 집안 살림하고 다 할 테니까. 참 이 말을 듣는데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게 내 편인지 아니면 정말 남의 편인지 모르겠더군요. 근데 솔직히 말해 제가 버는 것에 비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월등하게 많아서 더 반박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까지 반대라고 나서니 제가 더 강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월세 보증금은 해준다고 하니 그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당장 월세를 얻을 보증금마저도 친정 부모님께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에게 그 점은 고마워하셨어요. 저는 월세방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게 마음 아파 언젠간 더 좋은 곳으로 이사시켜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드리고 월세방을 그래도 좀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 잡아서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이 한번 넘어간 적이 있었네요. 당시 남편의 말이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어쨌든 친정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월세방은 잘 마련해 드릴 수 있었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진짜 서운한 일이 하나 빵 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때는 시부 칠순 때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기당해 돈이 없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는 겨우겨우 졸라서 해준 게 월세방이었으면서 돈 많은 고위공무원 시부가 칠순이 되니까 그 기념으로 3억짜리 아파트를 떡하니 사준 게 아니겠어요? 물론 지방에 있는 아파트이긴 했지만 내가 그렇게 우리 친정 부모님께 해주자고 했을 땐 극구 반대하며 아까워하더니 시부 때는 저한테 아무런 언질도 없이 해드린 게 너무 서운하고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서운함을 내비쳤죠. 여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에 집을 해드릴 수가 있어? 그것도 3억짜리 아파트로 말이야. 우리 친정의 아파트 그보다도 더 값도 안 나가는 거 해드리자고 할 땐 그렇게 기겁을 하더니 아무리 자기 부모님이라고 하지만 차별이 너무 심하잖아 이건. 뭐가 서운해?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아버지 집 해드린 건데. 누누이 말하지만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대체. 너 꼴랑 생활비 네 돈으로 썼다고 얘기해라. 진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 내고 싶냐? 그리고 우리 아버진 너희 아버지랑 격이 달라. 공무원으로 나라 일하면서 큰 공 세우신 분이 평생 생선 대가리나 썰어대신 분이랑 감히 비교가 되냐? 제발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다 내 덕분에 살 수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집 팔자에도 없는 호의호식하게 해줬더니 무슨 이젠 보따리 내놓으라 하고 있네. 뭐? 당신 말 그렇게밖에 못해?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우리 아버지도 평생을 그 당신이 무시하는 생선 대가리 쳐가면서 우리 두 남매 키우신 분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아, 그래서 형님한테 사기까지 당하셨어? 아주 자식 농사 잘하셨네. 잘하셨어. 당신 진짜 우리 아버지를 완전 엉망으로 취급하고 있구나. 어떻게 자기 장인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어쩌겠어, 이게 현실인데. 그렇게 꼬우면 네가 나보다 돈 많이 벌어봐. 저는 너무나 어이없게 말을 하는 남편 놈을 보면서 더는 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 장인에 대해 어떻게 이리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도 안 되었지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는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인간하고는 같이 못 살 것 같았거든요. 근데 또 막상 우리 애들을 생각하니
이혼이 쉽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어릴 때 부모가 아파서, 부모가 바빠서, 부모 직업이 직업인지라 무시당하고 서름당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내 아이들만큼은 그런 서름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이 혹시라도 밖에서 이혼 가정에서 크는 애들이란 이유만으로 온갖 서름을 당할까 싶어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 어릴 적 처절하고 아팠던 고통의 시간만 아니었다면 저는 대번에 고민도 하지 않고 남편 놈과 이혼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을 한 번 더 추스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타가 터지고 말았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친오빠가 너무 싫었지만 그 싫은 오빠가 하는 행동 중에서 제일 끔찍하고 싫었던 게 밖에서 부모님을 모르는 척 하는 거였습니다. 밖에서 자신들을 외면하는 자식을 볼 때면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저는 그 어릴 때 당시도 너무 싫었지만 내가 애를 낳아보니까 더 싫더라고요. 근데 그 짓을 이 남편이란 놈이 한 게 아니겠어요?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딸 얼굴도 보고 바람도 쐬시겠다며 서울에 놀러 오셨던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으로 들어온 부모님의 얼굴이 오랜만에 딸 얼굴을 봐서 반가운 얼굴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 쌓인 모습이었죠. 저는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두 분 얼굴이 왜 그래요? 오랜만에 보는 딸 얼굴 반갑지도 않으신가? 여기 손주들도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은 얼굴이야? 딸내미 걱정스럽게. 아니다. 우리 딸이랑 손주들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아버지는 무슨 일에선지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싫은 말이다. 집 앞에서 이서방을 만났는데 우릴 보자마자 그대로 모르는 척하곤 다시 차 타고 나가버리더라고. 분명히 우릴 봤어. 내가 너무 반가워서 막 손을 흔들면서 아는 척까지 했거든. 근데 그걸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더니 다시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 참, 네 오빠 어릴 때도 나나 네 엄마나 밖에서 볼 때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는 게 그렇게 내 속에 한이 됐었는데 그걸 사위한테까지 당하니 오늘은 좀 서럽고 힘이 드는구나. 네 엄만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한바탕 울다가 들어왔어. 참, 인생이 이렇게 서러울 수가 있는 거냐? 내가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산 것 같다. 미안하다 딸아. 애비애미라는 사람들이 너무 못나서. 끝내 친정아버지는 눈물까지 떨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았는지 아실까요? 부모의 모진 고통을 그 어릴 때부터 옆에서 봐온다는 건 생각보다도 더 힘이 들고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 말로 소위 제 발작 버튼이 눌려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그렇게 친정 부모님을 달래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차려드리고 며칠 관광을 잘 시켜드린 이후에 보내드리고 남편과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었기에 그 충격받았던 텐션 그대로 남편에게로 가서 따졌어요. 당신 집 앞에서 우리 부모님 마주치곤 모른 척했니? 어? 반갑다고 인사하시는 분들 면전에다 대고 인상 팍 쓰고는 무시하고 가버렸냐고. 아, 진짜 노인네들 입 가볍네. 그걸 또 홀랑 당신한테 와서 말씀하시디? 진짜 왜 그러신데? 배워먹은 교양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야, 내가 왜 아는 척을 하냐? 나는 니네 부모님 창피하다니까. 그 시골 노인네 몸도 성취하는 분이 내 장인 장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내 품위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오겠어? 내 품위에 타격이 와서 영업 망치면 그 손엔 뭐 나만 봐? 당신도 똑같이 보는 거야. 이게 다 큰 그림을 생각해서 한 짓이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처신 잘해. 웬만해선 장인 장모님 집으로 모시지 말고
서울에 숙박업소 많은데 그쪽으로 오시라고 해. 왜 집으로 불러서는 그 수모를 겪게 해? 당신 잘못이야, 이 사람아. 개념 좀 키워. 야, 너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당신 그동안에 우리 부모님 보면서 그따위로 생각해 왔었니? 내가 이딴 쓰레기랑 같이 살았었다니. 야, 넌 진짜 안 되겠다. 넌 우리 애들 아빠 될 자격도 없고 그냥 인간 말종이라 더는 역겨워서 같이 못 살겠어. 뭐? 쓰레기? 인간 말종? 미쳤어? 어디다 대고 인간 말종이래? 뭐? 내가 틀린 말했니? 너 인간 말종 맞아. 게다가 쓰레기도 재활용 분리수거도 안 되는 그냥 폐기물이라고. 야, 이혼하자 우리. 난 너랑 도저히 냄새나서 같이 못 살겠어. 갈라서. 야, 네가 이젠 진짜 멍청한 부모 따라서 멍청한 길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 이혼해. 누구 손해인데? 나중에 나한테 땀만 먹고 다시 합치자는 소리나 하지 마라. 이혼은 네가 하자고 했다. 그딴 소리 절대로 할 일 없으니까 이혼해.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살면서 내 인생 더 낭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애들한테도 너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아.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 자리에서 이혼을 바로 수긍하더라고요. 마치 무슨 기다렸다는 듯 바로 수락하는 인간을 보면서 역시나 이 인간은 나에게 눈꽃만큼의 애정도 남아있던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분했어요. 저나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무시하는 태도가 정말이지 괘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한 방 먹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얼마 안 가 바로 실행에 옮겨버렸어요. 다 아시죠? 제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며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요. 저는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저 인간에게 나 역시 니네 부모님이 나한텐 하찮은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고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마 웃겨서 뒤집어지실걸요? 저는 그 뒤에 시부모에게 택배를 하나 보냈고 그 택배를 받자마자 시부는 깜짝 놀라 뒤집어지게 화를 내며 저에게 전화를 해왔죠. 야, 너 미쳤어? 이게 얼마짜린지 알아? 이거 무려 50만 원어치야, 50만 원어치. 이 귀한 걸 이따위로 만들어서 보내는 의도가 뭐야? 네? 왜라뇨? 나 당신 아들하고 이혼하기로 했고 그 아들한테 내가 구워줄 이유 따윈 없으니까 그쪽이 직접 구워주시라는 의미로 보낸 거예요. 어디 그 잘나고 고마운 아들한테 그 썩은 고기나 많이 구워주세요. 그 썩은 인성에 딱 어울리는 음식이니까. 전화 끊습니다. 다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나 이제 그쪽 며느리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아세요? 얼마 전 시부가 본인 집 사준 게 고마운 아들에게 주는 거라며 남편 먹이라며 보낸 한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툭불 한우로 부채살은 물론이고 부위별로 싹 다 있었죠. 근데 도통 그걸 먹을 시간도 없게 남편은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 당시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니는 건지 몇 주를 집에 오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저는 이미 서운함이 쌓이고 정내미가 떨어져 있던 상황이라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선도를 다 잃은 그 한우가 영롱한 자태를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저는 그걸 그대로 실온에 한 일주일 뒀다가 완전히 썩어버린 걸 그대로 시댁으로 보내버렸죠. 그랬더니 그렇게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화가 나서 전화를 한 거였어요. 역시나 남편도 저에게 그 문제로 따지고 물었지만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니네 부모가 준 거 네가 챙기지 왜 나한테 관리하라고 난리야? 네가 우리 부모 무시한 것처럼 나도 니네 부모 나한테 되게 하찮아. 내 냉장고 품이 안 맞는 니네 부모 한우도 내 냉장고에 있는 게 쪽팔려서 되돌려 보낸 거니까 닥쳐.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엄청나게 약올라 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저는 그 이후에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 분할을 아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남편은 집에 돈은 들였을지언정 그 신혼 때 잠깐 빼고는 집안일을 일체 돌아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생활비라고는 1원도 내주지 않았거든요. 모든 건 다
제 돈으로 돌아갔었죠. 거기다가 아이들 육아까지 모든 것이 다 제 손만 거쳐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제가 해온 것들을 전부 다 인정을 해주어서 재산 분할을 아주 공평하게 해주었어요. 거기다가 양육권도 제가 다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억울해 죽으려고 했지만 정말 가정을 꾸리면서 남편이 공을 세운 건 돈 딱 하나였고 그 나머진 죄다 제 몫이었기에 저로선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렇게 13년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 그 이혼이 마무리가 되자마자 제 속이 너무 후련하더라고요. 진짜로 10년 묵은 채증이 다 씻겨 내려가는 듯 했죠. 근데 이혼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나요?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못 사나 봅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 7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에 전 남편에게서 질질 짜면서 전화가 온 게 아니겠어요? 근래 한 3개월 정도 양육비가 밀려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안 그래도 이번 달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전화해서 따질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본인이 알아서 전화를 했길래 받았죠. 근데 그 전화에서 질질 짜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혼자서 박장대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 이봐, 여보라니? 우리 둘이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왜 양육비 안 보내? 벌써 3개월치 밀린 거 알아 몰라? 당장 돈 안 보내면 다시 내가 법으로 받든 찾아가서 뺏어오든 어떻게 해서든 받을 테니까.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도저히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 보내고 있는 거야. 나 좀 봐줘, 여보. 그리고 진짜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재산 분할한 거 있잖아. 그것 좀 일단 나 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나 좀 살려줘. 그 돈 없으면 나 죽을지도 몰라. 전 남편은 갑자기 전화해서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알겠다고 하면서 돈 빌려줄 이혼 배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코웃음을 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때부터 자기 상황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하는데 진짜 이건 웬만한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더군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이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전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던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바람 때문에 전 남편은 대차게 혼이 나버렸던 거였죠. 알고 보니 전 남편에겐 계속해서 외제차를 사는 젊은 단골 여자 고객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하고 눈이 맞아 바람을 피웠던 거죠.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바람을 피웠던 건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 남편이 완전히 탈탈 털려버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 외도를 한 짓까지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탈탈 털린 사건이 아주 대박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의 남편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한 사람이었거든요. 무식한 사람 중에서도 진짜 무지하게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소위 말해 서울에서 사채업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 번쯤 사람한테 어깨라고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 그 사람 어깨였어? 할 때 그 어깨 말이에요. 쉽게 말해 깡패들을 표현할 때 쓰는 그 어깨. 바로 전 남편의 상간녀 남편이 그 서울에서도 조직 안에 속한 어깨였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고 전 남편 직장을 찾아와 정말 제대로 난동을 피웠던 거였죠. 저는 그 이야기를 전 남편의 입으로 생생하게 듣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 밑에서 일하는 직원 6명을 데리고 전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가서는 아주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상간녀의 남편이란 사람이 뒤에 장정 6명을 세워놓고 사람을 막 몰아세우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서. 그래서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고개까지 조아리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고 했죠. 근데 저는 여기 이후에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이지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봤더니 전 남편은 그 여자랑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무려 1억이라는 돈까지 빌렸더라고요.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일체 말을 안 하던 인간이었기에 이딴 헛짓거리를 하고 다닌지는 정말 몰랐었기에 더 충격이었죠. 전 남편은 그 1억을 빌렸던 이유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전 남편은 돈 벌 수단이라면 가리지 않고 다 달려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투자였어요. 근데 저랑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하나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구할 때 여자한테 돈을 빌렸던 거였습니다.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니 1억을 빌린 거였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남편이 빌린 여자의 남편 직업이 사채업자였잖아요. 그 여자한테 1억을 빌렸는데 그 이자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대단한 이자였죠. 거의 300% 정도를 받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원금 1억에 연 300%면 상상이 가시나요? 전 남편은 이 상상도 안 되는 이자로 인해 정말 말 그대로 통장에 있는 1원짜리까지 탈탈 털려버리게 되었죠.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그 상간녀 남편에게 협박을 받으며 엄청난 계약서를 쓰게 되었고 그 계약서는 아무 상관없는 제가 들어도 숨이 턱 막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닌 1년 동안 그 원금을 갚지 않되 1년 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전 남편은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에 바로 원금을 갚아버리겠다고 했지만 그 남자가 이를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나 보더군요.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내밀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당장 사인 안 하면 전 남편의 부모든 자식이든 다 찾아가서 괴롭혀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전 남편은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나가느라 죽을 똥을 싸면서 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가 더 이상은 돈을 마련할 수 없다 보니 오피스텔까지 팔 수밖에 없어 내놨는데 그마저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팔리지가 않아 저한테까지 돈을 빌리기 위해 전화를 했던 거였어요. 여보, 내 사정 지금까지 다 들었으면 알만하잖아.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재산 분할해준 거 그거 좀 빌려줘. 나 진짜 사채업자한테 끌려다니고 있어. 나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 전 남편은 저에게 사정사정하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혼자 살던 집도 다 팔아버리고 오피스텔 분양권도 팔린 후에 돈 갚는 데 죄다 써버려서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 남편의 상황은 저와 결혼 생활할 때부터 바람폈던 여자에게 1억이라는 돈을 빌렸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들통나면서 그 남자가 상간녀와 이혼하면서 요구한 위자료 5천만 원까지 다 지불하고 그 이후에 사채업자인 상간녀 남편에게 말도 못하게 불리한 계약서를 쓰고는 1억이라는 돈의 연 300% 이자를 1년 내내 갚아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 과정에서 자기 집도 차도 오피스텔도 가지고 있던 명품 시계고 뭐고 돈이 될 만한 건 싹 다 팔고서 현재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남자는 전 남편을 탈탈 털어내기 위해 1년 동안 철저하게 고생해보라는 뜻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걸려도 단단히 잘못 걸린 겁니까? 아니, 이런 걸 보고 제대로 걸린 거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전 남편은 외제차 딜러 쪽에서도 소문이 다 퍼져서 취직도 못해서 시댁에 있는 자기가 사줬던 그 지방 아파트로 들어가 얹혀 살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집을 해줬지만 결국엔 자기가 얹혀 사는 꼴이 되어버린 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꼬셔도 사채업자 아내를 꼬셨는지 원,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전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철을 버린 대가는 아주 처절하게 끝이 나버린 꼴이었죠. 그 뒤로는 어떻게 빌빌거리면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남편은 아직 남아있는 그 이자를 갚기 위해 엄청나게 용쓰며 살고 있는 듯해요.
그렇게 비굴한 최후를 맞이한 전 남편과 다르게 저는 지금 우리 두 아이랑 재미있게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직장 생활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 아이들과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사가 하나 더 우리 집에 일어났는데요. 그건 바로 사기당했던 친정 아버지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거였죠. 오빠는 부모에게 사기쳐서 돈을 갈취해도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변호사를 통해 오빠를 처벌하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 그 친족 상도례로 부모 자식 사이의 돈 문제는 걸고 넘어질 수 없을지라도 그 사기를 치던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부분에 대해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었기에 그걸로 민사소송을 걸어버렸어요. 그 소송을 통해서 오빠가 사문서 위조를 심각하게 위반 사항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엔 사기친 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법적인 처벌을 좀 감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월세가 아닌 전세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었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는 어머니와 행복한 노후를 다시 꿈꿔볼 수 있겠다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또 그동안 생선 파는 일을 접으시고는 돈도 다시 생겨서 좀 더 편한 일을 하시고자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답니다. 물론 경비원 일이 쉬운 건 아니지만 매일을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까지 비린내 맡아가며 살았던 시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나 우리 친정은 너무너무 잘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전세 역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 남편과 저는 말 그대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제는 그쪽에서 우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쉽게 자만하고 쉽게 다른 사람 무시하며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역시도 지금 상황이 언제 또 바뀌게 될지 모르는 거라 조심 또 조심하며 더 하루하루를 신중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저에게 남은 우리 친정 부모님을 끝까지 지키며 이 험한 세상을 또 헤쳐나갈 예정이에요. 부디 저의 남은 인생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